미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이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NASA와 국방부를 비롯한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차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융권과 주요 정부 부처들이 동참하며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라 챗밀러입니다. 처음 공유하려고 했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편견과 오만함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외국인들의 용기 있는 사연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4일간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프라이버시 스캔들이 될 것 같은데요. 아침 편집회의에서 던진 제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쌀쌀한 2월 아침, 테크 크런치 사무실 창 밖으로 안개가 자욱했지만 새로운 특종감을 찾은 저의 머릿속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팁시크가 결국 문제가 됐네요. 예상했던 일이죠. 제 옆자리에 마이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뉴스들을 스크롤하며 빠르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부, NASA,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앞다투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라, 이번에도 날카로운 기사 기대할게요. 편집장 브라이언이 회의실을 나가며 던진 말에 고개를 들어 미소로 답했습니다. 테크 크런치에서 3년, 저 사라 챗밀러는 아시아 테크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특히 중국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한 저의 비판적인 기사들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기사의 개요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던 중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갤럭시 S25 전 세계 출시. 스크롤을 멈추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전례 없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서버 없이 기기 내에서 AI가 작동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경험으로는 AI 서비스는 거의 항상 막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이것도 파봐야겠는데? 메모장을 열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뤄온 중국 기업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딥시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시점에서 다른 아시아 기업의 AI 기술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아시아의 AI,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아니면 프라이버시의 죽음 AI 시대의 그림자? 제목을 고민하는 동안 사무실에 분주한 키보드 소리가 배경음처럼 울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브라이언 편집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라, 잠깐 내 사무실로 와줄래요? 편집장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기사의 구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브라이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아봐요, 사라. 좋은 제안이 있어요.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 예약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새로 출시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직접 가서 취재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침 딥시크 관련 기사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두 기술을 비교, 분석하면 훌륭한 특집 기사가 될 것 같네요. 한국의 주요 보안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미리 섭외해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한다니. 게다가 한국이라니. 저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브라이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요. 사라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아 테크 기업들에 대해 써온 기사들이 모두 탁월했잖아요. 자부심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분명 좋은 기회였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검증하고 파헤칠 수 있는 기회.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 밖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제가 밝혀낼 진실처럼요. 서둘러 짐을 꾸리면서도 노트북은 잠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남은 6시간, 딥시크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어야 했죠. 특히 미 정부기관들의 차단 조치가 시작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보안 취약점 분석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라, 이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조사를 도와주던 데이터 분석팀의 제니퍼가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한 기술 문서였는데 읽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이라면 삼성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편에는 이미 기사의 뼈대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AI의 프라이버시 문제, 우리의 데이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자료 검토는 계속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을 때 흘러나오는 뉴스에서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핸드폰으로 관련 뉴스들을 검색했죠. 12시간이나 되는 비행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승객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보였고 그들 중 몇몇은 갤럭시 S25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화면을 흘깃거리며 AI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려 했죠. 미스 첸 밀러. 항공사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비즈니스석 탑승을 안내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배려겠죠. 긴 비행 동안 편하게 기사 구상을 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내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륙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샌프란시스코. 하늘을 바라보며 기사의 도입부를 써내려갔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프라이버시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진 후에도 타이핑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그것이 가진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로 화제를 옮겼죠. 서버 없이 작동한다는 온디바이스 AI.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데이터는 안전할까? 창 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15% 남았다는 알림이 떴지만 저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의문들을 모두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태평양 상공에서의 8시간, 저는 이미 기사의 절반 이상을 완성했습니다. 삼성의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실제로 서버 없이 작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헤치는 내용이었죠. 인천국제공항까지 4시간을 남겨두고 있을 때 옆자리 승객이 사용하는 갤럭시 S25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영상을 보며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처리가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곧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삼성의 AI가 정말로 혁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단인지를. 인천에서 강남의 호텔까지 가는 동안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시차 때문이겠죠.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죠. 비행기에서 작성한 기사 초안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일 있을 삼성전자 취재에 대비해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서버 없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는. 메모를 하던 중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7시. 비행기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근처 레스토랑을 추천받았는데 마침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현대식 한식당이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영어로 된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했는데 특히 한우 스테이크가 눈에 띄었죠. 평소 소고기 알레르기만 아니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을 텐데. 대신 해산물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목 주변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이건 분명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 때문일까요? 허둥지둥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지만 당황한 상태로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설명하려는 순간 목의 가려움이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전화해서 음식 성분을 확인해야 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고 제 급한 몸짓에도 난감한 표정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Please I need to make a call to the restaurant. 제 말에 택시 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이었습니다. 목의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택시 정류장에서 다음 택시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당황한 표정과 택시 기사님과의 어설픈 의사소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I need to call the restaurant. 알러직 리액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 여성은 재빨리 자신의 갤럭시 S25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에게 건넸죠. 이 앱으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기기 안에서 통역이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깔끔한 인터페이스의 통역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자 즉시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택시 기사님의 말씀도 실시간으로 영어로 통역되었습니다. 놀라웠죠. 레스토랑에 전화해 보시죠.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통화 내용도 실시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비빔밥 소스에 들어간 굴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택시 기사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즉시 근처 약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저의 의구심 많은 기자 본등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니. 정말 모든 처리가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이런 완벽한 통역이 정말 서버 연결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문득 기자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배터리 아끼려고 데이터를 꺼놨었네요. 그런데도 통역이 되는 게 신기하시죠? 화면을 보여주는 여성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와이파이도 데이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통역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화면 한켠에는 온디바이스 AI 작동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알레르기 약을 샀을 때 증상은 이미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택시 기사님도 안심하신 눈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 놀라운 기술이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호텔 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비행기에서 작성하던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는 자리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한 채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딥시크와 삼성의 AI 기술을 비교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중이었죠. 두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반면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는 정말로 모든 처리를 기기 내에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의심 많은 기자의 본능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어 급하게 연락처들을 뒤졌죠. 마침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김도윤 교수와 내일 오후에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저하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아침으로 인터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급하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답장은 놀랍게도 바로 왔습니다. 아침 9시에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운 채로 노트북을 켜고 질문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는 이미 서울대학교 연구실 앞이었습니다. 김도윤 교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분이었습니다. 딱딱한 학자가 아닌 열정 넘치는 혁신가에 가까웠죠. 챗 밀러 기자님,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윤 교수는 두 대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딥시크가 설치된 폰, 다른 하나는 갤럭시 S25였죠.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연결하고 각각의 AI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딥시크는 매 작업마다 수백 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합니다. 반면 갤럭시는 모니터에는 놀라운 결과가 떴습니다. 갤럭시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AI 칩의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5년간 개발했다는 신경망 프로세서의 설계도였죠. 이건 마치 인간의 뇌를 칩 안에 옮겨놓은 것과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가 외부 도움 없이 언어를 처리하듯 이 칩도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과의 화상 미팅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온디바이스 AI의 혁신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답은 결국 이런 거였군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처리 자체를 로컬에서 하는 거. 연구실을 나오는 길, 복도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의심 많은 기자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같았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AI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혁명 온디바이스 AI가 재정의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쓸 내용이 넘쳐났거든요. 보안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 기술적 분석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까지.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까지 타이핑은 계속되었습니다. 화면을 훑어보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쓴 수많은 기사 중에서 이번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리뷰가 아닌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었으니까요. 기사를 쓰다 보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충분했지만 이 혁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필요했죠. 마침 김도윤 교수가 보내준 연락처 목록에 흥미로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로 학교 생활이 달라진 청각장애 학생 인터뷰 추천. 주저없이 연락을 했고 그렇게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민지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쉽게 민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갤럭시 S25를 책상에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챗밀러 기자님.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갤럭시 S25의 화면을 통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휴대폰 화면에 제 말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었고 민지는 수어와 함께 타이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소음 필터링이 이렇게 정확하다니. 민지는 재빨리 타이핑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는 조용한 곳에서만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민지의 설명은 갤럭시 S25의 화면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고 조별 과제를 할 때는 여러 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구분해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실시간 통역 기능도 사용하는데 민지가 수어나 타이핑으로 입력한 내용이 각국의 언어로 음성 변환되어 나온다고 하더군요. 잠깐 제 수업 노트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보여준 노트 앱에는 오늘 아침 수업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면서 자동으로 문단이 구분되어 있었고 중요한 키워드는 하이라이트까지 되어 있었죠. 이게 다 인터넷 연결 없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데이터가 끊겨도 지하철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거든요.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카페 밖으로 나와 캠퍼스를 거닐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죠. 처음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의 불안함, 대학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만난 뒤 완전히 달라진 학교 생활까지. 이제는 통역사 없이도 국제학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제 연구를 직접 발표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토론도 할 수 있죠.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신이었던 거죠. 중앙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침 민지의 외국인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 독일에서 온 한스. 민지는 수어와 타이핑으로 대화를 입력했고 기기가 각각의 언어로 음성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들의 말은 텍스트로 변환되어 민지에게 전달되었죠. 민지가 없었으면 우리 조별 과제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요. 소피의 말에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문득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민지가 마지막으로 타이핑한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AI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로운 귀이자 소통의 다리가 되어준 친구예요. 그것도 제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민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통의 달이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알레르기 발작이 일어났던 그날 밤 택시 정류장에서 만난 친절한 시민의 도움. 김도윤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발견한 기술적 혁신의 진실. 그리고 민지와 함께했던 오후의 감동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가서 쉬었겠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써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사무실은 이미 어두웠지만 제자리의 모니터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출국 전 작성하던 기사가 그대로 있었죠. 프라이버시 컨선즈로 시작하는 제목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딜리트 키를 꾹 누르고 있자니 마치 제 고정관념이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써내려갔습니다. 조용한 혁명 온디바이스 AI가 재정의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들이 물 흐르듯 글로 옮겨졌죠. 서버 기반 AI와 온디바이스 AI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것이 왜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사이에서 더 이상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이 보여준 온디바이스 AI의 혁신은 이 오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민지의 이야기를 쓰면서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기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편의성의 향상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귀가 되어준다. 그것도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서 건네받은 커피가 식은 지 오래였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사네요, 사라. 브라이언 편집장이 제 모니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네요. 이런 관점은 처음이에요. 오늘 후 메인으로 가죠. 그날 오후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주요 IT 매체들이 속속 인용 보도를 시작했고 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딥시크와 온디바이스 AI의 차이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는 댓글을 달았죠.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 잠시 짬을 내어 창가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갤럭시 S25를 꺼내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급하게 구입한 이 기기는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닌 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해준 매개체였으니까요. 화면을 한번 쓸어내리자 민지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떴습니다. 챗 밀러 기자님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딥시크처럼 모든 아시아의 AI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라. 하지만 우연히 마주한 위기의 순간,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 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중국의 딥시크가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동안 한국의 온디바이스 AI는 그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이제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 해답을 이미 보여주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렇게 한국의 기술은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